했는데 안 나오셨죠? 아, 뒤에 나오셨나요? 예. 자, 자주 뵙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거 있죠? 요 곧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1번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입지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자, 상업 입지이론으로 허프의 중심지이론.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탑마트 주로 다니다가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생겼다.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쪽 가야 이 자기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상업지 입지이론으로 크리스털러의 중심지이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며 저차일수록 고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자, 저차일수록 고차보다 요걸 바꿔놓으세요.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있죠. 이러한 그 백화점 같은 고차 중심지가 중심지 기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상업 입지이론으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두 도시 간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인구에는 비례합니다.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틀렸고 4번 볼게요. 공업 입지이론으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 임금, 집정력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이건 많은 겁니다. 맞아요. 5번 볼게요. 농업 입지이론으로 TNN의 고립 모형이다 해서 토지용의 양태는 농작물의 인건비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수송비에 의해서, 자, 다시 말하면 뭐 비옥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송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중심시장으로부터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큰 2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허프의 이론에 따라서 신규 매장으로 A지구 사람들이 쇼핑하러 갈 확률을 계산해라. 주의할 것은 거리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요? 3으로 돼 있죠? 요거 조심하세요. 거리 마찰 계수가 3으로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A지구 사람들이 있는데, A지구가 있는데, 주변에 이 기존 마트도 하나가 있고, 여기는요, 신규 마트도 딱 있답니다. 이렇게. 자, A지구. 요때 보니까 기존 매장은 16,000제곱미터랍니다. 16,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신규 매장은 54,000제곱미터랍니다. 54,000제곱미터. 거리를 보니까 2km, 3km네요. 2km, 3km. 이런 문제 나오면 금방 그냥 뭐 끄적끄적 되면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얘를 당길 힘이 있죠. 당길 힘은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만약에 거리 마찰계수 3이다 그러면 3제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얘를 당기려면요 54,000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거리 마찰계수 승수 있죠. 이건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의 세제곱, 2를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하면 2,000 나올 겁니다. 요것도 얼마 나온다고요? 2,000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요? 4,000이죠? 그러니까 4,000분의 2,000 하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은요, 5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5%. 이렇게 해서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상권의 범위 및 측정에 관한 이론인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크리스털러는 중심성의 대소에 따라서 도시를 상하계층, 그러니까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이렇게 나누었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4번이 틀렸는데,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에 크리스털러의 중심지 이론은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지금부터 허프하고 크리스털러 있죠? 바꿔놓으세요. 허프하고 뭐를요? 크리스털러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털러의 중심지로는 그 수요자의 분포, 즉, 자, 이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자 최소 요구치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 입점할 수 있냐 있죠.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의 어떤 중심지가 성립하는 과정,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반면에 자 허프라는 사람은요 소비자의 구매 성향 같은 거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정의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미시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바꿔놓으시면 돼요. 허프하고 크리스털러를 바꿔놓으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4번 볼게요. 공업 부지의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에 볼게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물론 중량 감소 산업 하면요 시멘트 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원료 지향 입지를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편 원료 있죠? 보편 원료 지우시고 여기다가요 편제 원료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원료라고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죠? 이런 공장이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편 원료 지우시고 뭐라고요? 편제 원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얘기합니다. 버제스의 뭐라고요? 동심원 이론이다. 그래서 자, 저소득층일수록 도심 쪽에 자꾸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도심 쪽에 있어야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고 차도 없으니까 고용 기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5번에 4번 볼게요.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자, 6번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자, 동심지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꾸 안쪽으로 갈수록 도시 문제는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볼게요.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우리 선형 이론에 따르면 교통망이 아주 좋은 곳이 있죠. 이런 곳에는 고소득층, 교통망이 안 좋은 곳은요 저소득층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3번 해볼게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발생 요인으로 유사 활동 간에는 자꾸 같은 업종끼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요?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집적 지향성 이렇게 분산 지향성이 아니라 집적 지향성. 그리고 이질 활동 간에는 예를 들어 주택과 공장 간에는 이질 활동이죠. 입지적 비양립성 같이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죠.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지향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적 지향성 해줘야 됩니다. 4번 해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일수록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다. 맞고 백화점, 귀금속점은요 집재성 점포가 아니라 집심성 점포다 해줘야 됩니다. 자꾸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집심성 점포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일단 니은번의 공공재라든가 디귿번의 무임승차자, 리을번의 규모의 경제, 미음번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이응번의 독점이죠. 요 5개,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 5개는 시장 실패를 가져와요. 그렇지만 기억번의 완전 경쟁 시장이죠. 요거는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비읍번의 정보의 비대칭성 하면 요거는요 시장 실패지만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같이 알고 있거나 같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읍번의 불량주택 요거는 저소득이 문제이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저소득의 문제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정책 수단에 관하여 올바른 것은 1번에 지역지구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 등은 정부의 간접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이용 규제입니다.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은 형평성 추구 정책에 해당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3번에 간접적 시장 개입 수단 중에 택지의 공영개발과 분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토지 수용 등을 통한 공공용지 확보 이런 것들은 간접적 시장 개입이 아니라 직접적 시장 개입입니다. 뭐라고요?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부의 그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부동산 시장의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누리겠다. 무슨 시장 기구의 틀은 유지하면서 소기의 효과 이런 표현 나오면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시장 개입입니다. 뭐라고요? 간접적 시장 개입이다. 5번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으로 조세의 감면, 각종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개발 부담금의 부과 등이 있다. 요거는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 수단들을 얘기합니다. 간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으로는 조세 감면, 금융 지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이런 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청소부대다 해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생산됩니다. 더 적게. 다음에 10번 볼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5번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해주면 안 되고 용도지역 바꿔놓으세요. 용도지역은 자, 토지에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용도지역은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개발권의 수요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개발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층수도 거의 10층 이상 정확히 못 짓게 한다든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켜야지 느슨하게 하면 그냥 무슨 개발권 뭐 필요합니까? 그냥 막 지어도 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강화되어야만 개발권을 구입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2번 볼게요. 토지은행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도 있죠. 이거 맞는 건데 정답 5번이 틀렸습니다.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의 침해 가능 정도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돼요. 요거는 미리미리 땅 가격 쌀 때 구입해 놓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안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에 20평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니네도 안 되겠다.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인데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렇게 형편없이 낮은 임대를 받아서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공급량이 감소됩니다. 공급량이 뭐라고요? 감소돼요. 그 다음에 이 임대료를 지원해주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자, 지원 같은 거 해주면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를 막 늘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막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내 임대료 지원해줬더니 임대인만 좋아하네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 그러면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14번 볼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늘어납니다. 뭐라고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 선분양제도는 아파트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자도 다 내야 되겠네요. 그죠? 소비자가 중도금 같은 거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선분양제도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누가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후분양제도는 지네들이 돈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누가 부담해요? 공급자. 그다음에 16번 볼게요.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중에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 자, 밑줄 쳐볼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밑줄 쳤나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수요자는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다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있다가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자에게 규착되는 게 아니라 임대자에게 규착됩니다. 누구한테요? 임대자에게 규착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자, 자세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원래, 좀 민법 하셨어요? 자,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예전에 공부 조금이라도 했나요? 처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늦게 시작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요게 끝나면 7월 달부터 또 이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때 이론도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할 거니까 그거 맞춰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너무 이제 조급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공부입니다. 이게 약간 이게 왜냐하면 공부 양이 좀 얼마 되지 않으면 뭐 금방 하는데 6개 과목이 하나하나가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넘기시고, 7월달, 8월달에 있죠?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그때 문제 풀이 하기 전에 간단히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투자론 중에 맨 엊그저께 한 나머지 끄트머리 좀 공부할게요. 자, 우리 요거 있죠? 잘 모르시면 요 선생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뭐 있으면 잘 물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이렇게 가죠. 옆에서 뭐 잘못됐나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투자론의 맨 끄트머리를 못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자, 내가 이제 A라는 원룸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게 좀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돈 투자액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걸요 저당 투자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돈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한 3억을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그게 아니라 자, 이게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근데 이건 할인 현금 수진 분석법에서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처분하지 않고 자, 투자액에 비해서 매년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부터 자,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금액을 투자했죠. 근데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해 가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아주 무식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는 많이 투자해서 조금 버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죠? 요거를 다른 말로 도둑놈 심보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둑놈. 그도 그런 것이 이런 사람이 다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우리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죠.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걸 채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소득인데 이 소득은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가유, 순, 전후다. 기억나시나요? 자, 가유 뭐라고요? 순, 전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자, 가능 조소득에서 여기에서요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걸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를요 순 영업소득. 여기서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원금이자 있죠?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요거 빼낸 걸 뭐라고 하냐면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 있죠? 요거 빼낸 거를요 세후 현금 수지해 줍니다. 뭐라고요? 세후 현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때 여기까지 소득 볼게요. 자, 이 투자해가고 이런 게 전부 소득인데, 이런 소득하고 이제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소득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는 은행이 여기서 빼가죠? 은행이 여기서 이제 자기들 가져갈 거 빼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과 누가 가져갈 소득이 있어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총 투자액이 뭐냐면 얘랑 얘를 합친 거 있죠? 이러라고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 얘네들은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지분.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낫지. 총 투자액은 내 돈과 은행 돈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거 대비 내가 가져갈 소득,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두 놈 볼게요. 요 두 놈은 가능 조소득, 이 조소득이죠. 그러니까 조소득이 되겠네요. 둘 다 뭐라고요? 조소득이다. 그래서 조순 전후 기억한 다음에 뭐라고요? 조순 전후 딱 기억한 다음에 자, 이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어떤 영어가 아닙니다. 어림 잡아서 그냥 대충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침발라서 세는 게 아니라 대충 보니까 한 뭐 500만 원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대충 계산한 걸 뭐라고요? 어림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딱 표를 작성해 놓고 나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자, 얘는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법. 그래서 요거는 둘이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저겁니다. 어쨌거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밑으로 얘는 소득이 들어갑니다. 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소득이 들어가고 위로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소득은 커야 좋다고 했죠?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하는 게 좋네요. 그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투자액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위로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죠. 소득은요 클수록 좋네요. 얘는 비율 자체가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클수록. 그래서 이걸 딱 적어놓고 나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알고 보면 이제 별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박스를 딱 그려볼게요. 딱 본다면 자, 저것처럼 조순 전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순 전후 딱 집어넣은 다음에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조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자,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두 놈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총투자액. 그러니까 위로 총투자액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얘도 뭐라고요? 총투자액. 근데 얘 두 놈은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분투자액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도 뭐라고요? 지분투자액.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A, B, C, D 부동산을 분석해 봤더니 C의 B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요거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요 방법에 따르면 B가 선택되는데 얘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될 수 있죠. 이렇게 사용 지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아주 불합리한 이러한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할 때라든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따진 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방식입니다. 그 얘네들은 다 뒤집어 놓은 건데 요건 조금 이따 뒤집을게요. 요건 좀 이따 뒤집기로 하고 요거부터요. 얘는요, 순 영업소득이다.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총투자액.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지분투자액. 이렇게. 자, 머릿속에 천정에다가 딱 생각하면서 조순 전후. 이렇게 해서 이쪽은요, 밑으로 소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 뭐라 할까요? 세후 수익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총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종합자 이런 게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자론에서는 수익률, 배당률, 할인율, 환원율 일단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는 뭐 1기간 모형으로 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 수익률, 종합 배당률, 종합 자본 수익률, 종합 환원율, 종합 할인율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런 표는 매우 자주 씁니다.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런 식으로 지분 뭐라고요? 배당률 이런 표현을 금융과에서 많이 쓰니까 요거 세전 수익률을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이다.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자본 회수이간이 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 회수이간이다. 자,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 자,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자, 요걸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얘는 매년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억 투자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일단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 이상은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9억을 회수했죠. 1억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 3억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3억 분의 1억이니까 3분의 1년이 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33년 이렇게 걸리는데 얘는 다행히도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순영업소득 3억 분의 총투자액 10억 곧바로 해주면 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본 회수이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뒤집어 볼게요. 어디 갔냐면 얘는 자, 이 총투자액은 8억이죠. 별 부동산 가치가 되겠네요. 부동산 가치분의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이 조소득이라는 게 뭐야? 저기 조소득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있죠? 얘네들은 아직 경비는 뺐어 안 뺐어요? 경비는 하나도 안 빼놓고 요거 가지고서 수익률이 좋다 하기는 아주 곤란해요. 왜냐하면 내가 갈비집 하는데 1년에 10억씩 자, 매출액이 달성한답니다. 10억씩 얼마라고요? 매출액 생기는데 이 매출액 10억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액은 10억인데 경비가 30억씩 나갑니다. 맨날 손해보고 앉았는데 이게 수익률이 좋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거는 쫓겨났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서 이 비율 분석법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서 이쪽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비율 분석법. 요 비율 분석법 요 세 가지는 자, 해마다 꼭 어디서든 나오니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대부 비율이다. 한 장 넘겨볼게요. 대부 비율. 얘는 뭐라 할까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감당률. 얘는요,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요 세 놈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대부 비율은 이렇게 볼게요. 대부 비율은 이렇게 쫙 왼쪽 볼게요. 8억이죠. 부동산 가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 8억짜리 구입하는 데서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걸 뭐 융자액이다, 뭐 대출액이다 좀 되겠네요. 8억 분의 3억 한 걸 뭐라고요? 대부 비율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LTV 해줍니다. 이건 잠시 할 건데, loan to value 이렇게 해서 대부 비율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자, 볼게요. 자,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뭐 대출 비율, 뭐 저당 비율, 뭐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거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다만 이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한데 부채 비율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채 비율은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맨 왼쪽 볼게요. 왼쪽에 8억 분의 3억 하면 뭐라고요? 대부 비율입니다. 8억 분의 얼마라고요? 3억. 근데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죠? 5억 분의 3억. 뭐라고요? 5억 분의 3억 한 걸 뭐라고요? 부채 비율.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이제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가유순 전후한,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그러니까 요걸 나눈 겁니다. 나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순 영업소득은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3이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순 영업소득은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0.5라는 얘기죠.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최소한도 뭐라고요? 1보다 크고 클수록 타당성 있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유효조소득분의 요거 분의 얘랑 영업 경비가 있으니까요. 요거 분의 얘랑 차지한 비율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유효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인데 얘는 아무래도 유효조소득은 클수록 좋죠. 경비라든가 부채 서비스는 작아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하시라고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우리 자, 요거 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찾으셨나요? 1번 볼게요. 맨 아래 1번. 응용 예상 문제 1번 206페이지 맨 아래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자, 이 비율,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자, 이쪽으로 올게요. A. 자, 다시 할게요. 어디 갔냐면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자, 1번에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자, 부채 서비스액이 크게 되면 부채 감당률은 작아지겠죠? 네, 그리고, 자, 이 채무불이행률은 부채 서비스액이 크면 얘도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부채 감당률은 작아집니다. 뭐는 작아진다고요? 아니, 자, 보세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 부채 감당률 아닙니까? 부채 감당률은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부채 감당률은 작아집니다. 알겠죠? 부채 감당률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 요거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지분 비율이 80%이면 부채 비율은 400%가 아니라 25%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1,000원짜리 구입하는데, 지분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지금 몇 프로라고 했어요? 지분 비율이 80%라고 했죠? 그러면 800원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200원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분,
부동산 가치분의 지분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야? 800원 투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렇게 의미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아까 부채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이것분의 이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800분의 200 아니니까 얼마라고요? 25%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25%. 상당히 어렵네요.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조소득 성수가 얘와 얘는 뭐라고요?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소득 승수가 커질수록 총자산 회전율은 작아집니다. 얘가 커지면 뒤집어놓은 거니까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순소득 승수가 증가할수록 종합환원율도 작아집니다. 감소합니다. 얘랑 역수관계가 있죠? 얘가 커지면 얘는 뒤집어놓은 거니까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틀렸고 5번이 맞는데 부채 감당률이 커질수록 지분 배당률도 커진다. 자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 순 영업소득은 점점 커지고 부채 서비스는 작아지면 커지는 거죠. 아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진다면 전체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를 뺀 거를 뭐라고요? 이거 세전현금수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전현금수지도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자 지분 배당률은 자 요게 커지니까 얘도 커지겠죠? 지분. 그러니까 자 이 지분 배당률도 커지는 겁니다. 아 이거 괜히 했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부채 감당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 볼게요. 순영업소득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점점 커질수록 세전 현금으로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한 장 넘겨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맞네요. 자, 요거를 뒤집어 놓은 게 요거로 하겠죠?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요 순소득 승수다. 맞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총자산 회전율은 요걸 얘기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뭐라고요? 조소득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레버리지 효과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뭐라고요? 커진다. 5번에 채무 불이행률은 자, 맨 끝에 채무 불이행률은 자,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맨 오른쪽 있죠?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요거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시면 자, 볼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 자, 6번에 총 투자액은 1억이랍니다. 1억이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4천만 원 투자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유효소소득,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유효조소득은 2,500만 원이랍니다. 여기 2,50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요,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2천만 원이라네요. 2천만 원. 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돼 있네요. 그러면 세전현금수지는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지분 배당률을 물어봤네요. 요거 물어봤죠?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흐름입니다. 지분 투자액이 4천만 원 아닙니까? 4천만 원 중에 세전 현금 수지가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0만 원. 그러면 25%.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요거는 언뜻 보니까 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일단 제꼈다가 나중에 풀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고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돼야 한대요. 그냥 아마 1번이라도 찍고 놔야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도 뭐를 하나 찍고 놔야 되지. 특히 몇 번을 찍으라고요? 1번을 딱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로는 요 정도 하고 이따가 한 번 더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